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올리버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대세전환이 시작된 느낌이 들어서 더 많이 올라버리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기초 시리즈 1부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가 너무 어렵고 헷갈리시다고요? 제 기초 시리즈 1부부터 계속 시청하시면 어떤 기업이 좋은지 스스로도 옥석가리기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약속 드릴게요. 제약바이오 섹터의 특징 중 하나가 정말 한 종목을 파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다른 분야나 다른 질환 혹은 다른 기전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바이오가 종류도 너무 많고 질환도 많은데 그 질환 내에서도 쓰이는 기술, 기전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틀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이해를 완벽히 하시고 새로운 걸 알아가기 위한 그리고 왜 여기가 더 좋을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오늘은 정말 기초 시리즈 1부인 것처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제약바이오 나 좀 오래 투자했어 하시는 분들은 1부는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라는 섹터는 제약과 바이오 말 그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제약은 통상적으로 약을 갖다 팔거나 복제약을 만드는 그런 분야를 뜻하고요. 제약기업들은 대부분 매출이 나고 실적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바이오 기업들은 바이오텍이라고 하죠. 신약 개발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 말 그대로 텍이에요. 적자 기업이 대부분이고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벌어서 연구개발이나 신약개발을 한다라기보다 파트너사를 구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되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약기업들도 바이오 기업들처럼 연구개발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진 상황이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바이오라는 한 섹터 안에 미용기기, 의료기기, AI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의약품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의 꽃은 신약개발이라고 할 만큼 의약품이 그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의약품은 크게 전문의약품, ETC라고 불리우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OTC라고 불리우는 일반의약품으로 나뉩니다. 전문의약품이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할 때 만드는 약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우리가 약국에 그냥 가서 이거 주세요, 저 머리 아픈데 머리 약 주세요 하는 그런 의약품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문의약품이 수익성이 훨씬 좋아요. 마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약품 개발이 더 유리하고 선호된다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바이오 기업 신약 개발한데 임상이 들어갔대 하는 약들은 거의 다 전문의약품이에요. 그런데 전문의약품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그리고 복제약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는 오리지널 약은 많이 없죠. 그 약의 모든 판권 혹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약, 오리지널 약. 정말 새로운 약이 나왔을 때 오리지널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이 특허 완료가 됐었을 때 똑같은 걸 만드는 게 복제약이에요.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은 과거에 복제약, 제네릭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었기 때문에 그 내수시장에서만이라도 돈을 벌자 이런 방식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SK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처럼 정말 오리지널 약을 새롭게 만드는 신약개발 업체들, 신약개발 제약기업들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도 좀 나뉘어요. 오리지널 약도 화학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화학합성 의약품은 말 그대로 저분자 화합물 같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합성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의약품을 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몇십 년 동안 가장 오래 개발이 된 의약품은 화학합성 의약품 분야예요. 그리고 최근에 더 핫하고 연구개발 많이 되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항체 의약품, 혹은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은 다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이 성장세는 더 큽니다. 더 큽니다만 여전히 시장 자체는 훨씬 더 오래된 화학합성 의약품이 더 크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표적항암제가 핫하잖아요. 암의 원인만 타겟하는 그 암을 일으키는 변이만 표적하는 표적항암제가 요즘 핫한데 화학합성 의약품이 또 표적항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합성 의약품 조금 더 시장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화학합성 의약품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도 또 똑같이 만들려는 기업들도 생기겠죠. 화학합성 의약품이 특허가 완료가 되어서 똑같이 복제약을 만들게 됐을 때는 제네릭 혹은 계량 신약이라고 불리우고요. 바이오 의약품을 똑같이 만들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바이오 시밀러 혹은 제형을 바꾸거나 더 뛰어나게 만드는 바이오 베터가 있습니다. 바이오 베터의 예시로는 셀트리온의 램시마 SC가 있겠네요. 램시마는 원래 IVA 제형인데요. 이제 셀트리온이 최초로 SC 제형으로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바이오 베터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이오 베터는 사실 신약으로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제약바이오 산업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신약 개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신약 개발 단계가 굉장히 길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신약 개발은 정말 시간과 비용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그런 기간이라는 것, 정말 힘든 것이라는 것 항상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약 개발 단계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후보물질 단계,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하는 단계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개발 목표나 물질이 선정이 되고 물질을 골라서 그 물질을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부작용이나 독성, 효과를 알아보는 단계를 지나서 그 데이터를 미국에서는 FDA,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에 내게 되면은 임상에 진입할 수 있게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서 임상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투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그래서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에 들어감에 따라서 그 약물의 가치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일단 임상에 진입을 하고 나면 사람에서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들어가는 돈도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것도 있겠고요. 임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임상 1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끔 임상 1 이상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임상 1상은 통상적으로 안정성을 검증하는 단계예요. 하지만 항암제의 경우에는 안정성과 유효성을 모두 확보를 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 1상에서 다른 질환의 경우에는 대부분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상 2상에서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수도 늘어나고요. 용량도 정하게 되고 유효성을 한 번 더 확보를 하게 됩니다. 1상에서는 안정성을 조금 더 지켜보고요. 2상부터 유효성을 더 많이 확보를 해요. 그래서 성공률이 가장 낮습니다. 원래 임상 3상이 더 성공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임상 2상 성공률이 더 낮아요. 그래서 임상 2상에서 3상 사이에 주가 변동폭이 가장 큽니다. 그 부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효성을 정말 확실하게 판단을 하는 2상을 넘어서 3상에서는 대규모 임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하고요. 성공률이 2상보다는 높긴 하지만 임상 1상 다음으로 낮아요. 그리고 임상 3상은 대규모 임상이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가장 많이 드는 임상 단계라고 해도 맞을 것 같고요. 임상 3상 전에 라이선스 아웃, 그 약물을 파는 게 이상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금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임상 3상 전에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게 이상적이고요. 비용 측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FDA 노하우나 유럽 EMA 승인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노하우, 비용적인 측면 고려했을 때 처음에 신약 개발을 진행하는 바이오텍의 경우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하기보다는 라이선스 아웃을 몇 개 해놓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임상 3상 끝나고 나면 임상 3상 데이터를 다 FDA나 식약처에 올려서 승인을 해주세요 라고 제출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승인이 나게 된다면 우린 승인을 받고 나서 보험 적용을 하든지 시판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 신약 개발 기간 정말 어렵고도 혹독한데요. 그래도 임상이 진전됨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신약 개발 단계에서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데요. 라이선스 아웃이란 어떠한 물질에 대한 판권을 나보다 상대적으로 큰 제약바이오 기업에게 권리를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대체로 바이오텍, 바이오 기업들은 돈이 없죠. 돈이 없고 FDA나 EMA 혹은 식약처 승인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크고 돈이 많은 기업에게 물질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마일스톤 전략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마일스톤 전략이란 확정된 계약금, 업프론트라고 해요. 혹은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선급금을 라이선스 계약에서 받고요. 그 선급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나 이 물질 1조에 팔았어. 하지만 1조에 판 게 아니라 보시면 선급금이 20억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총 계약 규모는 매우 클 수 있지만 선급금이 낮은 경우 내 물질을 사간 기업이 이 물질의 가치를 생각보다 안 쳐준 걸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 규모가 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선급금 비율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받음으로써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을 하고 나서도 그 물질을 내가 전임상 단계에서 팔았다 라고 한다면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 단계 진입할 때 단계별 기술료인 마일스톤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임상 1상이 끝나고 임상 2상에 진입을 할 때 또 한 번의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업마다 계약을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전임상에서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라고 한다면 임상 진전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마일스톤을 받게 되고요. 이게 너가 참 잘했어요 하면서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상 단계보다는 임상 1상, 임상 1상보다는 임상 2상에 팔았을 때 선급금 비율이 높을 경우가 더 많고요. 확실히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해놨는데 너는 이 정도밖에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싸게 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해놨는데. 그래서 그 약물의 가치는 임상 진전에 따라서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을 전임상에 했든 임상 단계에서 했든 그 단계 다음부터 계속 말손이 들어올 거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임상 3상이 끝나고 가장 많은 말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 총계약 규모의 반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말손 금액이 커질 거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있죠. 옛날에 한미약품 사태가 있었던 시절 한미약품이 몇 배씩 오르다가 사노피가 그 약물을 반환했어요. 반환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준 돈은 안 돌려줘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안 줄 거고 나 이 약물 그냥 영국에 말 안 할래 라고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약물이 별로라고 판단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쪽에 포커스를 해야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환을 한 경우 그 약물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신약 개발에 있어서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 3상까지 내가 연구 개발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승인을 받고 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시 이후에 로열티라는 걸 받게 돼요. 로열티란 매출액의 특정 비율만큼을 따박따박 받는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약물인 거는 맞으니 그 약물의 권한은 다 주겠으나 그 약물이 시판된 이후에 그 매출액이 어느 정도는 나에게 줘 라고 처음에 라이선스 계약을 할 때 비율을 정해요. 그래서 요즘 핫한 유한양행의 레이저틴 잎도 로열티가 10% 언더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J&J가 만약에 1조 원 정도를 판다라고 했을 때 그 매출액의 뭐 10% 정도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나눠 갖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상 후기 단계의 라이선스 아웃을 하는 경우 이 로열티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로열티까지 가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유한양행의 레이저틴 혹은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마 그리고 SK바이오팜의 수노시는 다 로열티가 측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 뭐 10% 혹은 그 언더이기 때문에 로열티도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 그리고 로열티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 전에 만약에 내가 쇼부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단계별로 어느 정도를 받는지도 중요할 거고요. 임상 진전에 따라서 마일스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또 자금 조달 이슈도 없어진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기초 시리즈 1부 이렇게 마칠 거고 다음에 또 기초적인 내용들 갖고 올게요. 제약바이오 화이팅!